반갑습니다. 가칭 영호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상에서 설명회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는 가운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두 번째 키워드는 생활권 계획에 대한 설명, 세 번째 키워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 네 번째 키워드는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대한민국이 축구공 하나로 뜨거웠던 2002년도에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여 국회에서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기존의 재건축은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로 진행이 되었고, 재개발은 도시 재개발법으로 진행이 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개발 후 계획이라는 취지하에 도시와 주거를 환경을 정비하는 법을 다 새로 하나 믹서로 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하여 실제 시행은 200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개발된 어떤 도시의 주거 환경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총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및 기타 등등의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생활권 계획에 따른 설명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 오른쪽에는 기본계획 수립 대체라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입니다. 자,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취소가 되거나 추가로 또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조합 설립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후에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통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 해산을 가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자, 생활권 계획 수립은 이 기본 계획 수립을 대체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아닌 구역을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사전 타당성을 재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타당성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구청을 통해서 시청에 검토 의뢰를 하면 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하여 심의가 통과되면 기본 계획의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똑같은 고시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을 대체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처음 생겼을 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사업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시에서 예정해 놓은 기본 계획 해 놓은 예정 구역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성이 더 좋은 구역을 먼저 따로 신청해서 진행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가 2030 기본계획, 즉 2019년 12월 25일 부산시에서 2030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롭게
예정구역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는 제도를 내면서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모든 구역을, 예정구역을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에서 예정구역은 하나도 고시해주지 않으면서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구역만 해주겠다. 즉, 이 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까지 오는데 5년, 10년까지 걸리는 구역들도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사업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초기에 사전타당 제도로서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동의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지를 보겠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의 사전타당성의 가장 핵심은 주거정비 지수라는 이 점수에 있습니다. 기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는 구역에 한해서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항목은 면적, 노후도, 밀도입니다. 자, 면적이 대지 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필수 조건인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약 한 18, 19년도 지나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다 보니 2018년도에 특별법이 새로 또 하나 떨어지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법의 면적, 대지 면적 10,000평방미터 미만인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 세 가지는 10,000평방미터 미만인 사업지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 지수의 재개발 구역은 대지 면적이 소규모로 가지 않는 10,000평방미터 이상인 지역만 가능하다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노후도가 신축이 많거나 한 지역은 그냥 무분별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 기본적으로 도시와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도가 충분해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도와 밀집도가 충분한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즉 67% 이상 노후도가 필수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 호수 밀도라는 것은 구역의 어떤 땅 안에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많이 붙어서 밀도가 밀접한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호수 밀도가 1헥타르당 50호 이상 되는 구역에 한해서 이 필수 조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이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70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70점이 되기 위해서 보시죠. 노후도가 만점이면 30점, 밀도가 50호면은 2.5점, 그러면 32.5, 33점이라고 봅시다. 그럼 33점이죠. 나머지 한 35점, 40점이 필요한 거는 가소필지가 많으면 20% 미만이면 2점, 가소필지가 40% 이상이면 5점, 기타 도로에 따라서 연장률, 접도율이 보통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들은 거의 2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둘 중에 한 개 선택이니까 어차피 2점이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5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35점에 나머지 35점을 다른 데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즉, 구역 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 5점이니까 40점이 되겠죠, 대략. 그러면 나머지 30점을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0점이라고 보시고요. 0점 아니면 페널티이기 때문에 0점이 되면 다행이고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0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점수를 채울 수 있는 게 결국은 주민 동의의 점수입니다. 즉, 노후도가 만점이면 주민 동의가 75%가 되면 이거 두 개만 해도 70점이기 때문에, 즉 노후도가 높을수록 동의는 조금 부담이 덜 되고, 노후도가 떨어질수록 주민 동의는 높아져야지 점수가 되겠죠. 이게 20점이면 이게 40점은 돼줘야 나머지에서 10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는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 하는 현장들은 75% 이상, 75%에 육박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이 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의 요건이 법상에 75%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때 애초에 75% 이상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 사업은 크게 무리 없이 시집점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주거정비 지수 변경안을 참고로 더 확대해 놓은 이유는 2030 기본계획 처음 고시가 될 때는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지금 약 한 1년 8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이 동의율에 대해서 조금의 약간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편은 주민 공람이 끝난 상태고 현재 변경 고시가 되지는 않았으나 시나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 프로테지에 맞춰서 접수해 주기를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지를 참고로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 프로테지가 5점 단위로 동의율이 5% 단위로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이 표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은 대략 70에서 75%를 목표로 30점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예전보다 오히려 1.5점이 상향돼서 점수가 좀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호 1구역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영호 1구역은 과연 주거정비 지수가 충족이 될까? 라고 제일 의문을 가시겠죠. 저희들이 모든 걸 다 검토했을 때 73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조건도 다 충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 동의를 최대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준비 단계와 시행 단계, 완료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준비 단계는 추진이 설립 때까지가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되고요. 시행 단계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시행 단계라 보시면 되고, 완료 단계는 말 그대로 법인이 청산 해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는 지금 영호 1구역은 준비 단계 중에서도 막 그런 말을 떼고 있는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설명드렸듯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 즉 사전 타당성 심의 통과가 되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 타당성 접수가 되어서 사전 타당성 심의 통과될 때까지 통과가 되면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전 타당성이 접수가 되고 예정구역 즉 사전 타당성 심의 통과가 되려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후 심의 통과까지 약 6개월 정도 넉넉하게 보시면 되고요. 사전 타당성 심의 통과가 되고 나면 구역 지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구역 지정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 선으로 묶어서 여기는 영호 1구역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즉 구역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걸립니다. 즉 대수선, 증축, 개축 아예 행위가 되지 않게 여기는 재개발 될 거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위 제한에 걸리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는데 부산의 구청, 시청, 기타 여러 기관들을 다 협의를 약 한 54개 기관의 협의를 다 돌고 각 부서 협의를 돌고 그렇게 되면서 구역 지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구역 지정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접수하는데 약 한두 달, 그리고 구청 협의 및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까지 약 빠르면 8개월, 길면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접수기간 준비와 사전타당성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데까지 약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과 구역지정까지 1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요. 구역지정 고시가 나면 추진위원회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하려면 구역지정 고시가 나면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신청하여 연번동의서를 부여받으면 그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아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면 추진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위 설립까지는 약 2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진위 설립한 후에는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초기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조합 설립
할 때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가름이 됩니다. 즉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추진위 설립 50% 이상 받았고 조합 설립하려면 다시 0%에서 다시 75%, 최초에는 80% 동의를 받았어야 됐으나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75%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진위 동의서 내신 분들은 조합 설립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추진위 설립 때 사전타당성 때와 같은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은 추가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바로 창립총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추진위 설립 두 달, 조합 설립 2달, 그래서 약 2달 정도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 이 사업은 과연 어떠한 시공사한테 맡겨서 공사를 시키고 어떠한 브랜드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올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하는데 약 한 2~3달 걸린다고 보면 대략 6개월, 1년, 2달, 2달 시공사 선정까지, 그러면 2년이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서 각종 영향평가 및 여러가지 구역 지정 때와 똑같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각 부서 협의를 다 돌아야 됩니다. 54개 유관기관 및 각 부서 협의를 다 돌게 되고, 이제는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아파트와 기타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및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것을 상세히 구청과 시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및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면 넉넉하게 6개월, 1년, 6개월 그러면 2년이죠. 2년에서 이걸 1년 6개월 더하면 3년 6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종전감정평가를 통지하면서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 주셔야 되고,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여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받는데 약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래서 넉넉하게 분양 신청까지 받으면 약 한 4년이 걸리겠죠. 분양 신청 받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 받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4년 6개월 정도, 넉넉하게 4년 6개월에서 5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단계까지 관리처분 인가 나는 데까지 4, 5년이면 시행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 철거가 4, 5년 정도 안에 이주가 가능한 지금 구조가 되었다. 이주 철거 하는데 한 1년, 그러면 5년에서 6년 걸리겠죠. 착공해서 준공 날 때까지 약 한 3년. 그러면 많이 걸려봐야 8, 9년 안에는 준공해서 입주가 가능하게 됐고, 입주하고 나면 해산청사는 1년에서 2년. 그래서 이 사업이 10년 정도면은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다. 예전에 2010, 2020 기본계획으로 진행됐던 구역들은 약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사업이 이제는 여기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받는 이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사전에 주민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10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초기 동의서와 초기의 이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3번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호 1구역, 가칭 용호 1구역 사업 대상지는 바로 옆에 7,000세대 규모의 LG 메트로와 W가 근처에 형성되어 있고, 이기대 생태공원이 바로 옆에 바다의 큰 해풍을 막아주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구역과 뒤쪽에도 충분한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지 정중앙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학세권, 숙세권, 그리고 기타 교통의 요충지인 광안대교 및 강안대교에서 바로 도시고속도로와
기타 지하철 2호선을 인접한 지역과 주변의 대학교, 북양대학교를 끼고 있는 아주 입지적 조건이 좋은 사업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칭 용호 1구역 구역계 부분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교가 중간에 끼고 있으면서요. 이 구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칭 용호 1구역 추진을 하면서 인적 구성을 이 블록을 가지고 인적 구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신 박두천 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이 구역을 설명을 드리면서 용호동 저 백운포까지의 용호동 전체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용호 1구역이 이 입구에서 한 20m 이상인 큰 도로를 우리가 열어줘야지 향후에 이 도로가 멋지게 뚫려서 뒤쪽으로도 개발 계획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취지하에 위원장님과 의기투합이 되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뚫려줘야 여기 상습 정체구역인 이 동네가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향후의 계획인 트렌의 정류장이 3개나 지나가는 이 구역에도 관광의 명소도 되고 교통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대단지 약 4,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4,000세대 정도가 들어와지는데 그 정도 도로가 뚫려줘야 향후에 이 사업지가 충분히 가치가 있어지지 않겠냐라는 취지하에 이렇게 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상업 앞에 보이는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 이 블록들이 굉장히 큽니다. 필지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땅은 크나 건물은 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밀도에서 필수 조건인 밀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 준주거 상업지역은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는 나름의 택지 조성이 되어서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 이 지적이 산만한 이 지역이 시장하고 요 단독주택지 밀집 지역이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이게 땅덩어리도 되게 큽니다. 이 땅이 크다 보니 주택이 한 개씩만 큰 저택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주택들이.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밀도가 필수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밀도 충족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심의 통과를 위해서 밀도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페이지에 구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역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일부 다 재책이 되었고요. 여기에 큰 필지가 있는 이 필지들이 호수 밀도가 되지 않음에 따라 일단은 빼고 지금 현재 가칭 용호 1구역은 이런 모양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모양으로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조건인 밀도 때문에 뺀 거지 저희들이 이 구역을 동의가 안 되거나 해서 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 원래 계획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쪽 뒤에 법면부 있는 쪽도 만약에 추가 편입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님도 충분히 추가 편입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에 밀접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표고 여기는 세대수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적률이 260%로 가정하여 저희들이 대략적인 건축의 규모에 대한 것만 한번 가상으로 뽑아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배치에 대한 걸 한번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몇 세대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또 계속 변경이 될 거고요. 세대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칭 용호 1구역의 구역계에 어느 정도의 몇 동에 몇 층,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변경될 거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 2,50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단지, 2단지, 3단지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L자형, 판상형의 L자형 구조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쾌적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L자형으로 하면 모든 층이 약간의 남향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 보시면 되고, 이쪽 방향이 지금 그 강한대교 쪽으로 오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배치의 투시도로서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건데, 학교 옆에 공원을 많이 준 이유는 이 학사동에 최대한 일조를 조금 저쪽을 덜 받아서 아파트 층수에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했고, 향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때 교육청과의 협의 때도 학교 주변에 공원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공원을 넣고 거의 학교 잔디운동장처럼 지금 넣어놨고요. 여기는 층수가 여기 학사동의 1조 때문에 좀 낮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본 투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층수가 올라가면서. 자, 다음은 2021년 시공사 도급 순위입니다. 자, 이 화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보통 재개발 구역들이 500세대, 1000세대, 그 다음에 1500세대,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 규모로 많이 자르는데, 그리고 500세대 미만, 즉 소규모 정비 사업은 많이 지어야 300세대, 적게 짓는 구역은 한 150세대 미만으로 주로 계획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소규모 재건축이나 다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3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공사를 거론할 여지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칭 용호 1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역계로 봤을 때는 2500세대 규모의 계획이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체 확장의 구역계로 보면 약 한 4000세대 규모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의 LG메트로가 7000세대인데 그 7000세대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해도 10위권 안의 시공사들은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하고, 이 10위권 안에 있는 시공사들이 2개 정도 컨소시엄으로도 욕심 낼 만한 구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시공사 도급 순위의 부동의 1위는 삼성물산입니다. 다 아시죠? 브랜드는 레미안으로. 그래서 2위는 힐스테이트인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도 거의 부동의 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GS가 3위로 올라왔고요. 포스코건설도 상당히 올라와서 4위가 됐고요.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대우는 프로지오, 포스코는 더샵, GS는 자이, 롯데는 다 아시다시피 캐슬이고요. 그 다음에 DLENC는 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SK는 뷰입니다. 그래서 10위권 업체가 이러한데 삼성물산은 재개발은 거의 수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역에서도 2500세대 정도만 된다고 해도 기본 5위권 안의 업체들은 분명히 욕심을 낼 만한 현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사업 진행만 빨리 되면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 구역에서 이 브랜드 있는 시공사들의 현수막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정도의 브랜드가 들어와줘야 그만한 분양권과 프리미엄이 같이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1, 2, 3, 세 번째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를 위해서 앞에 설명을 장황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번째 키워드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 타당성 접수를 하기 위해서
주거정비지수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서는 작성 방법은 동의자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연락처까지 기재해 주시고요. 밑에도 동의자 성명, 그 다음에 지장날인, 동의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의서가 더 있습니다. 정비구역,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즉, 이 동의서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서인데,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와 동일하게 이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이런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의서는 두 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고시될 때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되고 나면 구역 지정을 접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박 시장님이 보궐선임이 돼서 취임하면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단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 같은 정비업체 및 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 무수히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와 위반제한 동의서는 연속선상에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업무인데,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정비구역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주민공람을 하여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계획 위반 제한 이 동의서를 동시에 심의해서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은 되어지지 않았으나 향후에 사타심의와 도시계획 심의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동시에 받아서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동시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의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의서를 내실 때 다양한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유 형태,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소유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린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동의서와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와 위반제한 동의서, 그래서 동의서가 2장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자, 개인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가볍게 샘플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는 똑같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동의서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은 똑같은데, 공동명의는 2명 이상 소유를 한 형태라 2명 중에 1명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대표자가 이 동의서 2장을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따로 양식이 있는데, 즉 홍길동, 김칫국 2명이 동의서인데 홍길동이를 대표 소유자로서 이 동의서를 내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에도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서류가 들어온다고 봐지나 어쨌든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유자인 경우에. 그래서 공유인 형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추진위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서, 그 다음에 동의서 2장에 지장날인이 아니고 법인은 법인 인감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장이 법인 인감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이 2장이 필요합니다. 사본은 안 되겠죠. 원본 2장. 왜? 동의서가 2장이니까 원본이 2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하나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하나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의 모든 업무 볼 때 법인 같은 경우에 다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2장은 더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서류들이 우편으로 다 개별로 다 발송이 되었고 지금 약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개별로 다 도착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 하면 아마 등기부 등본상에 여러분들의 거주지 주소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살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가 지금 현재 거주지 주소와 다르다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동의서 양식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동의서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자기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실시간 빨리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소도 참고해서 보시고, 자, 다음은 신분증을 첨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많은 이 동의서를 받아보지만 신분증을 잘못 제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자기가 유출되는 게 싫다고 신분증을 사본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이 포스트잇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와 같습니다.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복사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진하게 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거나 식별이 안 되게 하거나 너무 또 흐리게 해서 안 보이거나 하시면 이거는 결국 안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보이게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이거는 우리 개인정보라서 흐리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흐리게 또 찍거나 카피하시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게 아무것도 가림 없이 찍으셔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혹시 카피를 안 하시고 SNS상으로 신분증을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간혹 있고, 혹시 자기 부모님들 및 기타 이런 걸 받아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정면 촬영, 즉 바닥에 대고 위에 정면에서 평면으로 잘 나오게 찍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게 이렇게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게 잘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칭 영호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면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꼭 동의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받으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